어서 오세요. 아니, 당신은? 고급 코트를 입은 남복내가 당당히 들어섰습니다. 뒤이어 기자들도 몰려들었습니다. 백 사장은 그녀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은 그때 그 거지 노인? 맞아요. 당신은 직원이 거지 노인에게 국밥을 줬다고 내쫓았죠? 여기 국밥 값이에요. 5만 원권 돈다발이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무릎 꿇으세요. 그 직원이 했던 것처럼. 복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백 사장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 사장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 소리가 작은 고시원 방을 깨웠습니다. 한소영은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리며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도 딸 걱정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얼굴 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서둘러 옷을 입고 작은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이 너무 차가워서 얼굴이 얼얼했지만 이 정도는 잠을 깨우는데 딱 좋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8살짜리 딸 예빈이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못 와? 예빈이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혼자 병실에 누워있을 딸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예빈아, 미안해. 엄마가 오늘도 일 끝나고 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소영은 목이 메었지만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피곤에 지친 소영은 앉은 자리에서 깜빡 졸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려야 할 역을 2정거장이나 지나쳐버렸습니다. 아, 큰일 났네. 소영은 황급히 다시 전철을 갈아타고 식당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출근 시간을 10분이나 넘긴 상태였습니다. 백간의 국밥 강남 2호점 주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사장 백준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야, 오늘도 늦었어? 제 정신이야? 50대 중반의 백 사장은 뚱뚱한 체격에 항상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방 구석에 설치된 CCTV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영을 노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지하철이. 변명은 집에 가서 해. 앞치마나 얼른 매. 소영은 재빨리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옆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계단을 올라가다 지각하는 걸 보고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오늘 사장님 기분 최악인데.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뜨거운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국자를 들고 국밥을 퍼내느라 손이 정신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함께 일하던 아주머니가 뜨거운 냄비에 무릎을 부딪혀 화상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피부가 빨갛게 부어 올랐습니다. 소영은 얼른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화상 부위에 대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손님 기다리는데. 치우고 계속해. 하지만 사장님 화상이. 당신이 의사야? 일이나 해. 소영은 할 수 없이 동료에게 미안한 눈빛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조금 뒤 한 손님이 주방장을 불렀습니다. 국밥에 머리카락이 들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건 주방장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백 사장은 홀에서 서빙을 하던 소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애들이 손님을 떨어뜨려. 네가 가서 사과해. 소영은 손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백 사장은 뒤에서 소영을 바라보며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치만 봤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후 소영은 주방 구석에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병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입원 연장 시 추가 비용 150만 원 발생 예정. 소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150만 원. 지금 당장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퇴근길에 ATM 기계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잔액 조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잔액 35만 원. 소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재촉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시 가게로 돌아와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방 작은 창문 너머로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쓰러질 듯 의자에 앉아 그 눈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작은 중얼거림만이 텅 빈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도 딸에게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소영은 쓰러지지 않기 위해 그저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게를 나섰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고시원으로 가는 길 소영은 평소와 다른 뒷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큰 길보다 조금 빠른 길이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누워서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소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쓰레기 더미 옆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낡은 외투를 입은 노파였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소영이 다가가 노파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노파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워. 여기가 어디? 노파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습니다. 그 옆에는 낡은 청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틈새로 종이봉투가 삐져나와 있었고 그 안에 뭔가 글씨가 적힌 쪽지가 비쳤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가게 불이 꺼져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옆 건물 과일 가게 아저씨가 문을 닫고 나오다 이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아저씨, 여기 할머니가 쓰러져 계신데요. 아, 저 사람. 며칠 됐어요. 머리를 다쳤는지 말도 횡설수설하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나 봐요. 건드리지 말아요. 귀찮은 일 생겨요. 과일 가게 아저씨는 고개를 저으며 그냥 가버렸습니다. 소영은 노파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따뜻한 거 좀 가져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소영은 다시 국밥집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가게는 이미 문을 닫았지만 뒷문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 한쪽에는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냄비가 있었습니다. 손님이 더 올 것을 대비해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소영은 그릇에 국밥을 담고 냉장고에서 계란 하나를 꺼내 올렸습니다. 이것도 내일이면 버려질 텐데. 그때였습니다. 주방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가 뭔가를 가지러 들어오던 참이었습니다. 소영아, 그거 사장님이 보시면 큰일 나. 뭐 하려고? 밖에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계세요. 이거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CCTV 있잖아.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릇을 들고 다시 골목으로 달려갔습니다. 노파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소영은 노파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고 옆 계단에 앉혔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해요. 국밥 그릇을 노파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물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흘리며 국밥을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파가 소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아까 전에 차가운 손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 많이 추우셨죠?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내가. 누구? 노파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 소영은 자기가 입고 있던 목도리를 풀어 노파의 목에 둘러줬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옆에 앉아서 노파가 국밥을 다 먹을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제가 따뜻한 곳으로 모셔드릴게요. 소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고시원까지 노파를 업고 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때 국밥집 뒷문 옆 창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일단 저기서 오늘 밤만 주무세요. 제가 담요 가져올게요. 소영은 노파를 부축해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쌀가마니와 부식 재료들이 쌓여 있었지만 한쪽 구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소영은 창고 안에 빈 박스들을 깔고 주방에서 낡은 담요 2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노파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담요로 꽁꽁 싸드렸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바람도 안 들어오고 따뜻해요. 내일 아침에 제가 다시 올게요. 그때 제대로 된 곳으로 모셔드릴게요. 노파는 잠결에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상원아, 엄마가 어디 있는지. 하지만 소영은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노파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담요를 한 번 더 여며주고 창고 문을 살짝 열어둔 채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편 그 시각, 백간의 국밥 사무실에서는 백 사장이 늦게까지 남아 CCTV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재고가 자꾸 안 맞는 것 같아 의심이 들었던 참이었습니다. 뒷문 쪽 화면을 돌려보던 백 사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소영이 국밥 그릇을 들고 나가는 장면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백 사장은 화면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내일 아침에 주방부터 싹 다 뒤져봐. 재고 확인하고 창고도 확인해. 전화를 끊은 백 사장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노파는 담요에 쌓인 채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은 얼어 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국밥을 가져간 일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먼저 사과하려고 일찍 나온 것이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이미 몇몇 직원들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들 어딘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곧 아침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백 사장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더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들 모였어? 오늘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직원들이 주방 한쪽에 일렬로 섰습니다. 소영도 그 끝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백 사장이 태블릿 화면을 손가락으로 켰습니다. CCTV 화면이었습니다. 한소영. 갑자기 소영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소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사장님. 이게 뭐야? 백 사장이 태블릿을 소영 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어젯밤 소영이 국밥 그릇을 들고 뒷문으로 나가는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가게를 뭐로 봐? 자선단체야? 무료 급식소야? 백 사장의 목소리가 주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밖에 할머니가 쓰러져 계셔서. 쓰러졌으면 119 부르면 되지. 네가 왜 우리 집 음식을 가져가?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 백 사장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감성팔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우리 가게 망해요. 딸이 아프다고 맨날 울상 짓고 다니더니 이제는 남의 할머니까지 챙기네. 소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동료 아주머니가 입을 열려다 백 사장의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딸애가 그렇게 골골대는데도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남 걱정은 언제 하냐? 소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다른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그래도 소영이가. 너도 같이 나갈래? 백 사장의 한마디에 그 직원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 사장은 사무실로 들어가더니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낡은 뚝배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뚝배기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늘 부로 해고야. 당장 나가. 그리고 밀린 일당? 그런 거 없어. 내 물건 훔쳐간 거랑 상계 처리할 거니까. 사장님, 일당이라도 제발. 딸아이 병원비가. 일당 받고 싶으면 소송 걸어봐. 네가 이길 것 같아? 백 사장은 냉정하게 말하고는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소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자기 짐을 챙기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앞치마를 벗는데 단추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휴지를 건넸습니다. 소영아, 미안해. 나도 말 못해서.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니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나서는 소영의 뒷모습을 다른 직원들이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다들 자기 일자리가 소중했으니까요. 거리로 나온 소영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벗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딸 예빈이었습니다. 영상 통화였습니다. 소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오늘은 올 수 있어? 간호사 선생님이 오늘 엄마 오신대. 예빈이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예빈이는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 울어? 예빈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왜 미안해? 엄마는 나한테 미안한 게 없는데. 예빈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소영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빈아, 엄마가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소영은 그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소영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잠깐 쳐다보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딸 예빈이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치원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예빈이를 보니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하지? 작은 중얼거림만이 차가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남편이 예빈이가 3살 때 먼저 떠나고 혼자서 아픈 아이를 돌보느라 남은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제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소영에게 남은 건 딸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어젯밤 창고에 계신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괜찮으셨을까? 아침에 창고에서 백 사장에게 발각된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소영은 휴지로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라도 제대로 모셔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영은 다시 국밥집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영이 어젯밤 깔아드렸던 담요만 바닥에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소영이 주변을 둘러봤지만 노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어디 쓰러지신 건 아닐까? 소영은 급히 골목길로 뛰어나갔습니다. 골목을 이리저리 헤매며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어제 처음 노파를 발견했던 그 쓰레기 더미 옆에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파가 다시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왜 나오셨어요? 소영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노파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초점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있을 곳 같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노파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사람처럼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제대로 된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소영은 노파를 일으키려고 팔을 잡았습니다. 그때 노파의 낡은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방 속에서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래된 손수건, 종이봉투, 그리고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소영이 명함을 주워보려는 순간 바람에 명함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잠깐 본 명함에는 남봉래 회장이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소영은 그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옛날 명함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제 방으로 가요. 소영은 노파를 업었습니다. 노파는 깡마른 몸이었지만 일자리를 잃고 기운이 빠진 소영에게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고시원까지는 15분 거리였습니다. 소영은 중간중간 멈춰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등에 업힌 노파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시원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는데 옆방 문이 열렸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소영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또 쓸데없는 짓 하시네. 여긴 아무나 들릴 데가 아니에요. 소영은 대꾸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겨우 3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습니다. 낡은 싱글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노파를 침대에 눕히고 소영은 급히 전기장판을 켰습니다. 그리고 작은 전기포트에 물을 끓였습니다. 방 한구석에 라면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라도 드세요. 따뜻하게 드셔야 해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 노파에게 건넸습니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라면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젓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라면을 먹던 노파의 손이 조금씩 떨림을 멈췄습니다. 눈빛도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의식이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소영은 조용히 노파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딸 예빈이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예빈아,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방법을 찾을게.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노파가 놀랄까봐 참았습니다. 노파는 라면을 다 먹고 나서 소영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뭔가 또렷한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노파는 소영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 손이 나를 살렸구나. 노파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소영은 노파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밀린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월세, 그리고 병원비. 모두 합치면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작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당장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소영은 바닥에 앉은 채로 졸았습니다. 노파는 침대에서 가만히 소영을 내려다봤습니다.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노파의 눈에서 뭔가 깨달음 같은 빛이 번쩍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병원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예빈이를 보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잠깐 다녀올게요. 여기서 쉬고 계세요. 문은 열어둘게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 갔다가 오후에 돌아온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노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침대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이불도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젯밤 노파가 먹었던 컵라면 용기가 있었습니다. 용기 안쪽에 눈물 자국이 마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곧 찾아가겠습니다. 글씨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소영은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어디 계시든 따뜻한 곳에서 지내세요. 작은 기도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소영은 쪽지를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소영에게 남은 건 예빈이를 위해 다시 일어서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노파는 소영의 고시원을 조용히 나왔습니다. 고맙다는 쪽지를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이 젊은 여인에게 더 이상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추위를 피해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사 안은 따뜻했습니다. 긴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저 멀리 대형 TV 화면이 보였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무심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강남 부동산 재벌 남봉래 회장, 실종 3개월째. 가족들은 이제 사망 추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역사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에는 정장을 입은 여성의 사진이 크게 나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노파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이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무언가가 폭발하듯 밀려들었습니다. 아들 남상원 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단독 상속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40대 중반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고 기자들 앞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남상원의 얼굴에는 슬픔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상원이. 노파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막혀있던 기억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한개월 전이었습니다. 남봉래는 회사 일로 강남의 한 빌딩을 나서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갑자기 달려든 오토바이에 부딪혀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며칠간 혼수 상태였습니다. 정신이 희미하게 돌아왔을 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상원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제 말 들리세요?
복례는 눈을 떴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입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복잡해졌어요. 엄마 재산 때문에 이 사회가 시끄럽고요.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이제는 없어야 할 것 같아요. 복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반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기록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엄마는 제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 이제는 편히 쉬세요. 아무도 엄마를 찾지 못할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상원이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 뒤로 복례는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뒷골목에 버려져 있었고 기억도 흐릿했습니다. 지하철역 의자에 앉아있던 복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날 버린 게 너였구나. 내 아들. 내가 평생 키운 내 아들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사업을 일으켜 아들을 최고의 교육으로 키웠습니다. 해외 유학도 보내고 회사 경영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자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지 않은 게 아니라 일부러 버린 것이었습니다. 재산 때문에. 복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흐릿했던 정신이 완전히 또렷해졌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역 구석에 있는 사무실로 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전화기가 없어서 그러는데 전화 한 통만 쓸 수 있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을 보좌했던 비서 민정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 씨. 나예요. 남복례예요. 네. 누구시죠? 장난 전화면. 내 목소리 못 알아듣겠어요? 남복례 회장이에요. 전화 저편에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세요? 어디 계세요? 살아계셨어요? 그래요. 살아있어요. 지금은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당신이 도와줘야 해요. 지금 강남역 2번 출구로 나를 데리러 와줘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요.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 정준 변호사와 약속을 잡아줘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바로 찾아가겠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전화를 끊고 복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핸드폰 화면을 보니 아들 상원이가 SNS에 올린 사진이 보였습니다. 해외 어느 휴양지에서 와인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찾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복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상원아, 넌 내가 가르쳐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배우지 못했구나. 사람의 마음을. 이제 네가 한 일의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야. 그리고 복례는 주머니에서 소영이 씌워줬던 목도리를 꺼내 코에 갖다 댔습니다. 국밥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소영 씨, 당신이 살려준 이 생명 헛되이 쓰지 않겠어요. 먼저 내 것을 되찾고 그 다음엔 당신을 꼭 도와드릴게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복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고 배신자를 응징하고 은인에게 보답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준 변호사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60대의 노련한 변호사였지만 지금은 긴장한 학생처럼 손에 땀이 났습니다. 변호사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깔끔한 코트를 입은 복례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더 이상 골목의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정준 변호사는 복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정말 살아계셨군요. 어디 계셨습니까? 얼마나 찾았는지. 고마워요, 정 변호사님.
하지만 지금은 눈물 흘릴 때가 아니에요. 일부터 시작해야죠. 복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자 정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먼저 본인 확인 절차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은행과 법원에 회장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하거든요. 그건 빠르게 진행하세요. 그리고 복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강남에 백간의 국밥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일하는 한소영이라는 여성을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꼭 찾아야 합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거든요. 복례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소영의 고시원방에 있을 때 봤던 고지서들에서 기억한 이름과 전화번호 일부였습니다. 이 정보로 찾을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복례는 30년 넘게 거래하던 은행의 VIP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행장이 직접 나와 복례를 맞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다행입니다. 실종 신고가 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죠. 지금은 제 계좌부터 확인해야 해요. 은행장은 급히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복례의 예금, 투자 계좌, 부동산 현황이 모두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드님이 아직 인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가 복잡해서요. 그렇군요. 이제부터 모든 계좌를 동결하세요. 제 허가 없이는 단 한 푼도 움직일 수 없게요.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오후 복례는 비서 민정과 함께 백간의 국밥 강남 2호점 근처를 찾았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식당 맞은편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백 사장이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식당에서 소영 씨가 일했어요. 그리고 저를 살려줬죠. 복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한 여직원이 나왔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듯 했습니다. 복례는 민정에게 눈짓했습니다. 민정이 그 여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서 한소영이라는 분이 일하고 있으신가요? 여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소영이 언니. 얼마 전에 해고당했어요. 밖에 쓰러진 할머니한테 국밥 한 그릇 줬다가.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어요. 예빈이라고 8살인데 백혈병이 있대요. 언니가 맨날 병원비 걱정하면서 여직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언니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쳐도 챙겨주고. 그런데 사장님이 너무 심하게. 민정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복례에게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들으셨죠? 그래요, 나 때문에 해고당했군요. 예빈이라는 아이 8살 백혈병.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어린 딸을 위해 얼마나 애를 썼을까. 그런데도 어려운 자신에게 국밥을 건넸던 소영의 마음이. 민정 씨, 서울 시내 대학병원들을 수소문하세요. 김예빈이라는 8살 아이를 찾아보세요. 백혈병으로 입원 중일 거예요. 그리고 국밥집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틀 후 민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서울대병원 소아병동에 김예빈 양이 입원해 있고 보호자가 한소영 씨예요. 복례는 곧장 병원 원무과를 찾아갔습니다. 김예빈 환자의 입원비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잠시만요. 원무과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150만 원이 연체되어 있고 앞으로 치료비도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금액 전액을 제가 납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도 모두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단 반드시 익명으로 해주세요. 정말이세요?
저희가 보호자분께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복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건네던 그 손길이,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복례는 병원을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복례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검은색 고급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백간의 국밥 강남 2호점이었습니다. 차가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복례가 차에서 내리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급스러운 그녀의 모습을 쳐다봤습니다. 복례는 식당 유리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백 사장이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복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 때문에 사람을 내쫓았지? 이제 너는 그 국밥 값을 치러야 해. 복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언론사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백간의 국밥 강남 2호점 앞으로 오세요. 큰 특종을 드리겠습니다. 미등록 노동자 착취, 임금 체불, 폭언.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민정의 조사로 백 사장의 본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례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은인에게 보답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백간의 국밥 강남 2호점 앞.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 대의 차량이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방송국 로고가 찍힌 취재차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우르르 내렸습니다. 여기가 맞나요? 한 기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더 도착했습니다. 복례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셨군요, 기자님들. 감사합니다. 복례의 당당한 모습에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실종됐던 남복례 회장님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특종을 드리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식당 안에서는 점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백 사장은 주방에서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야, 김치 더 가져와. 손님들 오는데 뭐 하는 거야? 그때 식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복례와 정준 변호사, 그리고 노동청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뭐야? 여긴 영업 중인데. 백 사장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백준태 사장님이시죠? 잠깐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인터뷰? 무슨 인터뷰요? 미등록 노동자 고용과 임금 체불건에 대해서요. 그리고 직원 폭언과 부당해고 건도요. 백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저는 남복례입니다. 한 달 전 당신 식당 뒷골목에서 쓰러져 있던 노파였어요. 복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백 사장이 복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 노파? 네. 당신 직원 한소영 씨가 저를 살려줬죠. 국밥 한 그릇으로요. 그런데 당신은 그 사람을 해고했어요. 노동청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백준태 사장님, 지난 3년간 고용한 직원 15명 중 12명이 근로계약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이 확인됐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직원들이 계약서를 안 쓰겠다고. 그때 식당 밖에서 여러 명이 들어왔습니다. 백간의 국밥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들이었습니다. 모두 복례의 변호사가 찾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계약서 없이 일했어요. 사장님이 나중에 쓰자고 하더니 끝까지 안 써줬어요. 한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월급을 석 달이나 못 받았어요. 달라고 하면 장사가 안 됐다고 미루기만 하고요. 저는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갔어요. CCTV로 감시하면서
5분 이상 자리 비우면 혼냈거든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정신없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백 사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다들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준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 식당의 CCTV 영상입니다. 직원에게 폭언하는 장면, 뚝배기를 던지는 장면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화면 속에서 백 사장이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음식을 만든다고? 다신 안 와야겠네. 몇몇 손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백 사장은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이건 영업방해예요. 당장 나가세요. 영업방해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복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국밥 한 그릇 때문에 사람을 해고했어요. 쓰러진 노파를 도운 게 죄가 됐죠. 그런데 그 노파가 바로 저였고 그 직원이 절 살린 은인이에요.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그 한소영 씨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일자리를 잃고 딸의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고 계십니다. 8살 딸이 중병을 앓고 있거든요. 복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 사람 마음 아닌가요? 현장이 숙연해졌습니다. 몇몇 기자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노동청 직원이 백 사장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백준태 사장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석 통지서입니다. 이럴 수가. 백 사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백간의 국밥 사건이 크게 보도됐습니다. 국밥 한 그릇의 선의가 해고, 사유가 된 충격적인 사건. 실종됐던 재벌 회장을 살린 싱글맘의 이야기. 뉴스는 계속 이어졌고 SNS에서는 국밥 한 그릇의 진실 이야기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백간의 국밥 본점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서울에 있는 7군데의 직영점 모두 불매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백 사장의 국밥집 계좌는 압류됐고 여러 직영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복례는 차 안에서 뉴스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소영 씨를 찾아야 해요. 정의의 첫 번째 칼날이 떨어졌습니다. 백간의 국밥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다음 날, 복례는 다음 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아들 남상원과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복례는 정준 변호사와 함께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신라호텔 2002호로 오세요. 중요한 일입니다. 남복래. 문자를 받은 상원은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발신자 번호가 어머니의 옛 번호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상원은 회사 회의를 급히 취소하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 어머니라면? 그동안 자신이 한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후 3시 호텔 스위트룸 문을 열고 들어선 상원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소파에 단정하게 앉아있는 어머니 복례가 보였습니다. 옆에는 정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방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래, 내 애미가 맞아. 살아있는 내 애미. 복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전의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상원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례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찾았다고? 정말 날 찾았니? 네, 경찰에도 신고하고 사람들도 풀어서 매일 밤 잠도 못 잤어요.
거짓말. 복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날 찾지 않았어. 아니, 찾지 않기를 바랐겠지. 아니면 왜 실종 한 달 만에 사망 추정 신청을 하겠니? 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준 변호사가 서류를 상원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실종 신고 이후 당신이 한 일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찰에 제대로 된 수색 요청도 하지 않았고 병원 기록도 은폐했죠. 그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종 신고 한 달 만에 사망 추정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재산 상속을 위해서요. 법원 서류가 여기 다 있습니다. 정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상원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복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종된 동안 회사 이사회를 소집해서 경영권을 장악했지. 내 부동산도 몰래 담보로 잡으려고 했고. 상원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회사 일이 복잡해서 그랬을 뿐이에요. 이사들이 자꾸 압박해서. 회사 일? 복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 돈으로 세운 회사가 그렇게 중요했니? 날 살려준 것도 내 돈이었는데. 네가 번 돈이 하나라도 있니? 복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날 버렸니? 복례가 돌아섰습니다. 아니, 내가 말할 차례야. 네가 한 일을 하나하나 짚어줄게. 복례가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넌 날 병원에서 버렸지. 교통사고로 의식이 흐려졌을 때 넌 내 옆에서 말했어. 이제 어머니는 없어야 한다고. 그 말 기억나니? 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냥 한 말이에요. 정신이 없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병원 기록을 그렇게 깔끔하게 없앴니? 그것도 정신없이 한 일이니? 정준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병원 관계자 증언이 있습니다. 상원 씨가 직접 병원장을 만나 어머님의 기록을 비공개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다른 곳으로 이송했죠. 저는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보호? 복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날 어디론가 옮겨서 버렸니? 난 쓰레기 더미 옆에서 정신을 차렸어. 기억도 잃은 채로. 추운 겨울밤 얼어 죽을 뻔했지. 그게 네가 말하는 보호니? 복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난 누군지도 모르는 채로 거리를 헤맸어. 밥을 구걸했고 추위에 떨었지. 내 어머니가 너한테 모든 걸 준 내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어.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상원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례가 손을 뻗어 그를 막았습니다. 연극은 됐어. 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게 아니야. 들켰으니까 미안한 척하는 거지. 내 눈에서 진심은 보이지 않아. 정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 위조 시도의 증거입니다. 상원 씨, 당신은 어머님의 유언장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회사 자산을 불법으로 이전하려 했고요. 모두 증거가 있어요. 그건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회사를 지키기 위해? 아니,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지. 복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상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변명이 무색해졌습니다. 복례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키우지 않았을 텐데. 내가 너무 많은 걸 줘서 잘못됐나 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가르치지 못했어. 어머니, 난 내게 교육도 재산도 모든 걸 줬어. 최고의 학교에 보냈고 해외 유학도 시켰지. 네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줬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가르치지 못했구나. 사람의 마음을. 복례가 돌아서서 상원을 바라봤습니다. 쓰레기 더미 옆에서 죽어가던 날, 한 여인이 날 살렸어. 국밥 한 그릇으로. 그 사람은 8살 난 딸이 중병을 앓고 있고 일자리도 잃은 상태였어.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 사람이었지. 그런데도 날 외면하지 않았어.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국밥 한 그릇에 그 사람의 마지막 돈이 들어갔을지도 몰라. 그런데도 날 살렸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여자가 뭔데요? 국밥 한 그릇이 뭐가 대수라고. 상원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복례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상원의 뺨을 때렸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바로 그거야. 넌 그 한 그릇의 의미를 모르는 거야. 복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한 그릇이 네가 평생 못 준 것들이었어. 온기, 관심, 인간다움. 돈이 아니라 마음 말이야. 진심 어린 마음. 상원은 뺨을 감싸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달라지겠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넌 그걸 저버렸고. 네가 날 버렸을 때 그때 이미 끝난 거야. 복례가 정준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준비한 대로 진행하세요. 내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할 겁니다. 병원, 고아원, 노인복지시설에 기부하고요. 그리고 상원이에 대한 법적 조치도 시작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어머니,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상원이 울부짖었습니다. 네 두 손으로 살아.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혼자 사업을 일으켰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지. 넌 젊고 건강하잖아. 못할 게 뭐가 있니? 복례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 없이 어떻게 사시려고요? 전 어머니의 유일한 아들이에요. 상원이 바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복례가 문 손잡이를 잡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넌 남남이야.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상속 포기각서는 변호사님이 보내줄 거야. 난 아들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넌 양심 없이 살 수 있겠니? 어머니. 문이 닫혔습니다. 상원의 오열만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를 걷는 복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복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복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소영 씨를 찾아야 해요. 진짜 중요한 일이 남았어요. 로비로 내려온 복례에게 민정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복례는 차에 올랐습니다. 창 밖으로 호텔 건물이 멀어져 갔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디로 가시겠어요? 소영 씨를 만나러 가야죠. 복례는 차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과의 인연은 끊었지만 은인에게 보답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례의 마음속에는 이제 한 가지 목표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사람에게 진심으로 보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소영은 병원 원무과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빈에 밀린 치료비가 모두 납부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소영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네, 익명의 기부자분이 전액 납부하셨어요. 150만 원이요.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비도 모두 지원하신대요. 원무과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익명이라서 저희도 모릅니다. 다만 예빈 양을 꼭 건강하게 해달라는 당부만 하셨대요. 소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고마워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영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계속 감사 인사를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로 돌아가자 예빈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예빈아. 엄마가 너무 기뻐서 그래. 간호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예빈이가 이제 치료 잘 받을 수 있대. 정말? 나 다 나을 수 있어? 응, 우리 예빈이. 엄마가 약속했잖아. 꼭 낫게 해준다고. 소영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예빈이의 작은 몸이 엄마 품에 폭 안겼습니다. 다음 날 소영의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한소영 씨 되시나요? 저는 남봉래 회장님의 비서 민정이라고 합니다. 네. 남봉래 회장님이요? 소영은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소영 씨를 꼭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시간 되실까요? 저를요? 무슨 일로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로 모실게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영은 영문도 모른 채 약속을 잡았습니다. 밤새 궁금증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소영은 약속 장소인 고급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들어가 보지 못한 곳이라 조금 긴장이 되었습니다. 구석자리에 단정한 옷차림의 노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소영은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추운 겨울밤 국밥을 건넸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소영이 달려갔습니다. 복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영 씨.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례가 먼저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국밥 한 그릇이 절 살렸어요. 그리고 당신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죠. 고시원까지 데려가 주었잖아요. 할머니. 그런데 회장님이시라고요? 어떻게? 앉아요, 소영 씨. 긴 이야기예요.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복례는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정체,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던 일, 아들에게 버려졌던 일, 그리고 기억을 되찾은 과정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그게 할머니 때문이었어요? 백간의 국밥 사건도? 소영은 며칠 전 뉴스로 본 백간의 국밥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맞아요. 당신을 부당하게 해고한 그 사장,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복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예빈이의 치료비도 제가 낸 거예요. 익명으로요. 네, 그것도. 할머니가.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제가 뭐라고.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냥이 아니에요. 복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저를 살렸어요. 일자리도 잃고 딸 병원비도 못 낼 정도였는데 그런데도 저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소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당신은 몰라요. 복례가 소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아들은 평생 저한테 모든 걸 받았어요. 하지만 저를 버렸죠. 그런데 당신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저를 살렸어요. 이게 진짜 사람의 마음이에요. 복례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제가 당신을 도울 차례. 할머니,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예빈이 치료비만으로도. 아니에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복례가 서류 봉투를 소영 앞으로 밀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작은 상가 건물이 있어요. 1층이 상가고 2층이 주거 공간이에요. 제 소유인데 당신에게 주고 싶어요. 네,
그건 너무 큰 선물이에요. 전 받을 수 없어요. 소영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받아야 해요. 당신은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들어보세요, 소영 씨. 복례가 소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국밥집을 해요. 예빈 국밥집이라는 이름으로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당신이 저를 살렸듯이. 저는 정말 그럴 자격 있어요. 당신만큼 자격 있는 사람이 없어요. 복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그게 제 부탁이에요. 소영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요. 서로 살린 거예요. 이제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한 달 후, 강남 한복판에 예빈 국밥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이 새로 달렸고 깨끗하게 인테리어가 된 가게였습니다. 소영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정성껏 국물을 끓였습니다. 개업식 날, 복례와 예빈이 함께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주변에는 백간의 국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와 있었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정말 잘 됐어. 소영아, 우리도 축하해. 언니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첫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뉴스에서 본 국밥 한 그릇의 기적 이야기를 듣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국밥집 맞죠? 뉴스에서 봤어요. 한소영 씨 보러 왔어요. 응원합니다. 저도 힘든 시기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 마음 알아요. 소영은 어설프지만 정성껏 국밥을 퍼주었습니다. 하나하나 마음을 담아 건넸습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예빈이는 카운터 옆에서 물수건을 돌리며 도왔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많이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습니다. 엄마, 나도 도와줄게. 그래, 우리 예빈이. 고마워. 예빈이가 도와주니까 엄마 힘이 나네. 복례는 구석자리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소영이 손님들에게 웃으며 국밥을 내어주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예빈이가 열심히 엄마를 돕는 모습도 기특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인터뷰 좀 하시겠어요? 국밥 한 그릇의 기적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방송국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아니요, 저는 됐어요. 저분을 인터뷰하세요. 복례가 소영을 가리켰습니다. 전 그냥 은혜를 갚은 사람일 뿐이에요. 진짜 주인공은 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을 살린 사람이요. 소영이 인터뷰 요청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일하고 싶어요. 인터뷰는 부담스러워요. 그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복례가 소영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조용히 사는 것도 용기예요. 당신은 충분히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 방식대로 사세요. 해가 지고 손님들이 하나 둘 돌아갔습니다. 소영과 예빈이 그리고 복례가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니가 옆에 계셔서 힘이 났어요. 나도 고마웠어요, 소영 씨. 당신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복례도 조용히 가게를 나섰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오세요. 할머니는 여기 영원한 단골이에요. 물론이죠. 자주 올게요. 그리고 소영 씨,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복례는 손을 흔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복례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잃었던 것도 많았지만 얻은 것은 더 소중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기적.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고 있네요. 복례는 창밖으로 예빈 국밥집 간판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예빈 국밥집은 이제 강남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여전히 조용히 정성껏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영은 예빈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예빈의 마지막 검사 결과를 듣는 날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예빈 양, 이제 완치 판정이에요. 담당 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아프지 않은 거야? 그래, 예빈아. 이제 다 나았어. 소영은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예빈이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커서 국밥집 하고 싶어. 엄마처럼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그래, 우리 예빈이. 엄마가 다 가르쳐 줄게. 소영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같은 시각, 복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회장님,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정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어요. 복례가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후회 없으시겠어요? 후회요? 전혀요. 이제야 제대로 쓰이는 돈이 된 것 같아요. 복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예빈 국밥집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오늘 소영시내 가봐야겠어요. 복례가 코트를 걸치고 나섰습니다. 예빈 국밥집에 도착하니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정성껏 국밥을 퍼주고 있었고 예빈이는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예빈이가 복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완치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 나았대요. 정말이니? 예빈아, 축하해. 복례는 예빈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소영도 주방에서 나와 복례에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끓인 국밥 드세요. 그래요.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 특별한 국밥이 필요하죠. 복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영이 직접 끓인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계란도 2개나 올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시면서 기쁜 일 하나 더 들으세요. 무슨 일인데요? 백간의 국밥에서 저랑 같이 일했던 분들이 다들 새 일자리를 찾으셨대요. 그리고 몇 분은 여기 저희 가게에서 같이 일하기로 했어요. 정말요? 그거 참 좋은 소식이네요. 복례는 국물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따뜻하고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역시 소영 씨 국밥은 다르네요. 마음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그때 한 손님이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돈이 없는데 국밥 한 그릇만 먹을 수 있을까요? 소영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이죠.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거 드릴게요. 소영은 국밥을 푸짐하게 담아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계란도 2개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받았습니다. 복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소영이 복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받은 만큼 나눠주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보답인 것 같아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복례가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그냥 사람답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해가 지고 영업이 끝났습니다. 소영과 예빈이 그리고 복례가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이야. 예빈이가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행복해, 예빈아. 복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몇 달 후,
예빈 국밥집 2호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소영의 마음이 담긴 따뜻한 국밥이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복례는 해외의 한자선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에게 엽서 한 장을 보냈습니다. 소영 씨, 저도 제 방식대로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요. 따뜻함은 또 다른 따뜻함을 부르더군요. 고마워요. 소영은 그 엽서를 가게 벽에 붙여두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예빈 국밥집 문이 열렸습니다. 떨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저기, 제가 지금 돈이 조금 부족한데. 소영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릴게요. 국밥을 받은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영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국밥 한 그릇으로 바뀐 인생. 그게 기적이 아니면 뭘까요? 예빈이가 엄마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언니 계란 하나 더 올려줘도 돼? 그래, 우리 예빈이. 그러자. 따뜻함은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한 그릇의 국밥이 만든 기적처럼.